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10대 소년들이 내가 일기장에 옆에다 그린 그림을 네. NFT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네.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네. 하나당 5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200만 원을 벌었대요. 국내 중학생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또 앞으로 뭔가 좀 신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NFT, 이쪽에 정말 돈도 많이 모이고 있고 뭐 어떤 투자기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쪽에 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이신데요, 메타리치의 시대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 이쪽 관련된 많은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들한테 NFT가 뭐 좋다 이것도 있지만 NFT의 위험성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활동을 할 때 네. 저를 한마디로 디지털 융합 멘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멋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네. 우리 삶에 너무 영향이 많이 네네. 미치고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도 말할 것 없고요. 네. 뭐 요즘 또 암호화폐라든지 네.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NFT까지 이런 영역들이 우리가 그냥 생활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갑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갑에? 네,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을 번다. 네, 뭐 암호화폐나 NFT로 네. 큰 돈을 벌어서 직장을 퇴사하고 네. 뭐 다른 삶을 사는 또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우리 어떤 돈, 부의 창출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정말 제대로 짚어드리고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책을 봤는데 놀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뭐 노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뭐 800억에 팔리고 뭐 했다. 이런 얘기들 뭐 뉴스에 나오니까 뭐 네.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도대체 그 NFT라는 게 뭐길래 뭐 이렇게 뭐 몇백억까지 가는 거냐. 네. 이제 작년에 네. 그 비플의 예술 작품 하나가 5,000일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5,00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그래픽 디지털 아트를 하나씩 그렸는데 그것을 5,000일이면 몇 년인가요? 10년이 넘네. 10년 넘죠. 네. 상당히 열심히 오랜 기간 작업을 한 거죠. 네. 대단한 작품이긴 한데 이걸 5,000개를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그림으로 만들어서 네. 그 뉴욕의 한 경매에다가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게 830억 우리 돈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판매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래 만들어서 노력이 들어갔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죠. 네. 이거 무슨 830억? 네,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뭐 830만 원 하면 저도 8,300만 원 해도 이해는 아니, 그래도 가는데 5,000일이니까. 아, 그렇죠. 5,000일 한 개 있으니까. 네, 충분히 충분히 비쌀 수는 있지만 뭐 그렇죠. 몇 억, 뭐 10억은 이해하겠는데. 네, 그림도 아주 예뻐요. 네. 네, 그 디지털 예술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림인데 네, 디지털 예술 작품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던 분이었고 네. 뭐 10년 이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쪽 업계에서는 유명하시지만 이게 8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냐는 사실 물음표긴 했죠.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네. 그래서 제가 그 비풀의 작품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냐 추적을 해봤어요. 네, 책을 네. 쓰면서 추적을 해봤더니 역시나 네. 예상하시듯이 네. NFT 관련 투자 사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뭐 첫 텀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2021년은 작년은 네. NFT 영역에서 버블이 왕창 낀 한 해였다. 먼저 그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FT가 뭐냐 질문하셨는데, 자 그럼 디지털 예술 작품이 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림 우리 모니터로 보는 예술 네.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소유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유. 네, 디지털 예술은 소유한다. 좀 애매하죠. 소유권이라는 그렇죠. 좀 애매하죠. 지금 이게 디지털 그림, 디지털 파일, 네. 그림 파일 하나인데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는 의미가 뭐냐, 가진다는 그 인증이 뭐냐.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내가 내 폴더에다 저장해두면 그걸 가진 거냐? 좀 아니죠. 벌써도 되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좋은 그림, 나만의 내가 만든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내 친구들 10명에게 야, 내 좋은 그림 있다. 다 뿌려줄게. 그래서 다 복사해줬어요. 네, 네. 그 순간 제 소유권은 남들도 똑같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도대체 이 디지털 파일은 내게 뭐고 니게 뭐냐. 우리가 단순히 뭐 이런 인증키, 뭐 나의 비밀번호 코드 이런 것들은 내 거지만 네, 네.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상의 이런 디지털 파일들은 소유권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인터넷을 지난 30년간
이용해 오면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이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자, 그런데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교수, 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네. 블록체인 교수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이 논문을 발표하고 사라졌어요.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네.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고 사라졌는데 뭐 어딘가에서 돈을 많이 굴리고 있다 이런 소문들도 있는데 네. 하여튼 교수인지 박사인지 하여튼 이 분이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의 개념을 포함한 그 논문을 발표를 한 게 2009년입니다. 네, 네. 그래 우리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은 고작 13년 됐어요. 네, 네. 그 13년 만에 NFT까지 나간 거죠. 그러니까. NFT라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블록체인은 또 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는데 네. 이 블록체인 체인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분산돼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면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서버에 내 정보를 저장해 두고 모든 사람이 그 서버에 접근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서버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해킹을 당하거나 네.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그렇죠. 아니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쓸 수가 없고 네. 혹은 이 서버를 다루는 어떤 중앙 기관에 부패가 끼었어요. 네. 뭐 비윤리적인 네. 이런 것들이 끼면은 네. 이것도 정보가 왜곡되죠. 네, 네, 네. 그렇게 또 뭐 망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모두가 정보를 쉐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블록체인에 10,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네. 10,000명이 정보를 다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이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를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 번에 대조를 해서 그렇죠. 대조를 해서 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조를 해서 과반수의 어떤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그래서 대다수가 이 정보가 맞다 혹은 이 거래가 인증이 됐다라고 확인이 될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짝되는 거죠. 과반수 이상. 그렇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계산 과정을 거쳐서 인증 과정이라고 하죠. 네. 이 과정을 거쳐서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게 그건가요? 옛날에는 중앙 컴퓨터가 있으니까 거기만 해킹하면 돼 이랬는데 이제는 10,000명, 뭐 1,000,000명을 다 해킹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개념 정확합니다. 네. 가는 거죠. 네. 예전에 중앙 서버만 해킹하면 돼 했더니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발전해가지고 클라우드의 백업, 2차 백업, 3차 백업 네. 이 클라우드 유형만 늘어나는 거예요. 네. 누가? 중앙 집권 세력이 다 네.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계속 거죠. 백업해놓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기존의 어떤 보안의 방식이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시스템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렇죠. 정보 관리, 네. 정보의 어떤 그 소통 수단을 만들어내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상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되고 거래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초에 이제 적용한 방법이 바로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가 2009년 등장을 했고 네. 지금 이제 10몇 년 동안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러면 코인은 그렇게 해서 됐는데 얘가 NFT까지 오는 그 중간 그게 왜 NFT가 이 코인, 이 블록체인과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뭐 조금 기술적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더리움의 특징이 네. 이더리움 그 알고리즘 안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문들을 달 수가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라. 저럴 경우에 저렇게 해라. 그 아까 블록체인 체인을 이용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거기 안에 정보를 달아가는 방식이 조건을 형태로 달아갈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네. 이 형태가 우리가 이 NFT라고 하는 즉 가상 세계에서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달아서 만약에 내가 소유하지 않을 때는 다음 사람이 누구냐 또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네. 뭐 수만 명, 수천만 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검증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내 NFT 이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정보를 거기다 태워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NFT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걸 검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술 작품이면 네. 예술 작품의 인터넷상의 위치 정보, 이 예술 작품이 무엇인지, 혹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보통 부동산 등기 네, 네. 기록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 텍스트로 이거를 이 토큰이라고 합니다. 네, 네, 토큰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파일에 담아가지고 네. 이 파일 자체를 블록체인 상에 보관하는 거죠. 거기다 태워놓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디지털 파일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다 복사해서 나눠주면은 이거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네 라고 좀 섭섭하신데 이 NFT를 갖고 계시면은 내가 이 파일을 아무리 복사해서 나눠줘도 나는 이 NFT를 갖고 있으니까 네. 내가 소유자야. 네. 너네는 내가 복사본을 나눠준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가상의 뭐 사이버에 엄청난 금고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금고 안에 내가 이제 그림을 넣어놨다고 네. 가정하고 그 열 수 있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림을 뭐 캡처해서 막 자기가 막 몰래 쓸 수는 있지만 너 진짜야라고 물어볼 때 야 키 줘봐 하면 키가 없으면 너 이거 복제네. 그렇죠. 라고 가는 거군요. 네. 우리가 인터넷을 쓴 지 한 30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가상 세계에서 인터넷 세계에서 온갖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죠. 네. 요즘은 특히나 우리 SNS 시대를 뭐 지난 10년간 맞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컨텐츠 생산자가 되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내가 이것을 남들한테 제공하는 순간 나의 어떤 역할은 끝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컨텐츠를 소중하게 NFT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남들에게 이후에 공유를 하면은 나의 소유권을 계속 달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830억 그림도 이미지 파일이긴 하지만 그 키는 830억 주고 내가 샀다는 거를 인증받은 거잖아요. 전 세계에 인증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키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한 이 그림은 내 거다라는 게 이더리움 그 기반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키가 도난당할 확률은 없나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물론 이제 100%라는 건 없죠. 네. 저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10몇 년밖에 안 된 기술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현존하는 이 디지털 세계의 정보 관리 방식 중에는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상 세계에서 도대체 그걸 왜 800 몇십억 가지고 주고 보유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붐도 일었고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그냥 정보조회 공간으로 쓰다가 이제는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부족한 경험들을 가상 세계에서 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죠. 아직까진 게임의 영역들이 많긴 하지만 그 안에서 콘서트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고 요즘 MZ 세대들은요 롯데월드가 제페토라는 곳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 롯데월드를 가기 좀 요즘 불편하니까 가상 세계 제페토에서 롯데월드 가가지고요 내가 청룡열차 탄 거를 내 아바타가 탄 거죠. 인증샷 찍어가지고요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나 롯데월드 가서 청룡열차 탔다. 밑에 댓글들이 나도 가고 싶다 부럽다. 그래요? 사실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좀 이해 못하시겠지만은 Z세대들이죠. Z 알파 세대들이 이제 그런 어떤 가상 세계를 실제 경험과 대체하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랑 같이 제페토 해봤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안에 게임 같은 것도 있지만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롯데월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가보면 또 비슷하게 또 약간 해놨어. 아직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상현실 같다는 것도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 가상 세계로 가게 되면 다 복제가 다 돼버리니까 누가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NFT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요걸로 가상 세계에 내 거, 뭐 내 땅, 뭐 아니면 내 건물, 내 물건 이런 식으로 인증이 되게 되니까 가치가 생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각광받는 NFT 시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역이 이 디지털 예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신기한 게 뭐 국내 중학생이 뭐 1,200만 원에 뭐 팔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키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출력해서 뭐 집에 걸어놓는 거는 사실 안 사도 걸어놓을 수는 있잖아요. 복사해서 뭐 고화질로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받을 수만 있다면. 근데 이 키를 그러면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정말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철학이에요. 소유욕이죠, 소유욕. 소유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멤버십 기능이라든지 혜택들이 또 NFT 그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는 영역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이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소유욕의 충족이다. 그러면 신기술과 어떤 신문물에 대한 얼리 어답터적인 소유욕.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예술 작품 하나 내가 예를 들어 내 집에다가 내가 모나리자를 너무 좋아해요. 모나리자 실제로는 어디 있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살려면은 팔지도 않겠지만 50조 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모나리자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내가 집에다가 모나리자 그림 갖다 놓고 싶다. 가품밖에 방법이 없죠. 그렇죠.
가품을 뭐 해도 한 10만 원 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와가지고 집에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메타버스 이 제페토에다가 내 집을 만들었어요. 그럼 제페토 내 집에도 모나리자 그림 걸어두고 싶어요. 이런 생각 들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캡처해가지고 가져와서 걸어놨다? 그러면 내가 이 모나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이 모나리자 그림을, 디지털 세계의 그림을 NFT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 뭐 루브르 박물관이 모나리자를 NFT로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을 뭐 사오는데 시세가 형성되겠죠. 50만 원, 100만 원. 난 모나리자 너무 좋아하니까 충분히 가치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좀 뭐 이렇게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수 있다. 충분히. 그걸 50만 원에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페토 가상 공간에다가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는 모나리자 디지털 그림의 진품을 갖고 있어. 야, 철학적인 얘기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술 영역에서 이게 이 디지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배고픈 영역이에요. 네. 디지털 그림을 그려서 제값을 달고 파는 경우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분들도 아주 극소수의 좀 나름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고 정말 무명의 신인 작가들은 내가 정말 창작물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용해서 써도 그러겠죠. 내가 뭔가 걸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예술 영역 자체가 상당히 NFT의 기술의 이점을 취하면서 상당히 성장할 수 있고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면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쪽에서 실제로 어떤 뭐 그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좀 많아졌나요? 맞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NFT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앞서 나가고 있는 특히나 이 젊은 Z세대 분들 중에 이 제페토에서 내가 손으로 그린 의상 디자인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의 우리가 패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상세계 패션업은 뭘까요? 당연히 아바타가 입는 그래픽 옷이 되겠죠. 실물이 아니에요. 그죠?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NFT화해서 제페토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의 제페토 아바타에 저 예쁜 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싶다. 얼마지? 3,000원 하면서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렌지라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렌지. 네, 렌지 20대인 것 같아요. 20대 렌지라는 크리에이터가 제페토에서 한 달에 약 1,500만 원을 번대요. 1,500만 원. 네, 이 패션 디자인 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옛날 전통적인 게임 같은 거면 그 운영진에서 게임 회사에서 그런 걸 아이템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맞습니다. 현질하라고 이렇게 막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참여한 사용자들이 알아서 제작을 하고 팔고. 네. 사용자들끼리 주고받는 우리 C2C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세계에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 현실 세계랑 똑같은 거죠.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떼다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 유통도 그렇죠. 유통도 가능하죠. 이거 딱 저는 듣자마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엄청 부자가 뭐 아까 말한 830억짜리 그림도 사고 뭐 100억짜리 그림도 사가지고 미술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제페토에서 편집샵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오면은 내가 어떤 트렌드 있는 이렇게 옷들을 쫙 깔아놓고 뭐 10%씩 더 붙여서 판다거나 일부러 매점 매석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이 지금 그런 갤러리 전문 메타버스예요. 네, 그 스페이셜 안에 갤러리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건물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일반인 분들이 실제 현실의 갤러리를 가기에는 또 제약들이 많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또 유명한 해외에 있는 갤러리를 우리가 가려면은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것을 똑같이 디지털 트윈, 즉 디지털 세계의 쌍둥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VR을 끼고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의 갤러리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뭐 작품들 혹은 그 그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아바타끼리 대화도 하고 혹시 또 일부 또 구매도 가능하고 이게 또 현실 세계의 디지털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걸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그림을 찍으면은 현실에서 택배로 날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 NFT라는 거는 그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죠. 느껴지네요. 네. 그 공간을 채우는 소유권에 대한 거. 그게 있어야 이제 돈 거래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쪽은 계속 발전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담았지만은 가장 상위의 개념을 저는 가상 경제라고 이머시브 이코노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그냥 편하려고 활용하는 게 지난 20년간의 모양이었다면은 이제는 가상 세계 속에 들어가서 현실 세계에서 못하는 경험들을 한다. 혹은 현실 세계랑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이 가상 세계에서 클릭하면 현실에서 택배로 날라오고 그게 그냥 핸드폰의 쇼핑 구매 이게 아니고요. 네.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좀 다르죠. 내가 구매 경험이나 네. 이런 것들을 실제와 똑같이 하고 현실과 연결시키는 거죠. 야, 그럼 이게 VR까지 섞이게 되면은 그렇죠. 완전히 이제 난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트 가서 오늘 사과가 신선하네 하면서 클릭하면 집으로 오고 그렇죠. 이런 개념까지 간다 이거네요. 네. VR은 이제 가상 세계 완전히 들어가는 거고 AR이라는 또 기술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네. 이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똑같이 보는데 이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끼고 있으면은 디지털 정보가 네, 겹쳐서 맞아요. 보이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쇼핑몰 현실 세계 쇼핑몰 가서도 이 디지털 세계의 정보를 겹쳐서 우리가 얻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뭔가를 정보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접목되거나 혹은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하거나 이제 이 가상 경제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이쪽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이쪽에 계속 회사들도 더 돈을 많이 투자할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라면은 그 회사들이 파는 물건을 우리가 사면서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이 판에 들어가면 생산자 역할도 해서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실제 그런 분들도 많고.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10대 소년들이 내가 일기장에 옆에다 그린 그림을 네.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NFT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네. 저 멀리 뭐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수집가 한 명이 네. 내 그 그림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콜렉션이 다 내가 사면 안 되냐. 그래서 하나당 5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200만 원을 벌었대요. 국내 중학생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영국의 수집가가 왜 우리 한국의 그 중학생 이제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을 하나에 5만 원씩 샀냐. 그걸 인터뷰한 걸 또 추적을 해봤어요. 아, 네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피카소의 화풍을 좋아하는데 이 어린 친구, 뭐 나이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요. 이 그림만 본 이 거구나. 크리에이터의 작품은 빅 크리에이터의 작품은 피카소의 어떤 초창기 모습을 닮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다, 예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평가를 누가 보더라도 다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가치가 다르고 네. 그럼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는 NFT라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냥 오히려 그냥 뭐 전 세계에 누군가는 또 내 가치를 또 이렇게 평가해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장이 열렸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네,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NFT라고 하는 것도 주로 이제 게임의 영역에서 뭐 제페토에서 옷을 파는 것도 우리가 패션업의 인류 패션업의 시작이다. 가상세계 패션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 속의 아이템 판매다. 이렇게 또 평가 절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NFT를 가지고 게임 속에서 돈 버는 친구들도 있죠.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캐릭터를 키워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 캐릭터를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거죠. 이런 시장들이 이게 옛날에는 게임 그 운영사가 현질로 레벨업 막 올려줬는데 그거를 이제 현질 좀 많이 하셨나요? 근데 누구는 이제는 그 현질을 대신해주는 맞습니다. 대신해서 키워주는 걸로 돈을 버는 것도 네. 되는 거구나. 정확한 표현인 게 뭐 리니지나 뭐 스타크래프트 할 때 스타크래프트 너무 옛날 세대인가요? 뭐 테란이 뭘 업그레이드 뭐 공격력 1을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면 너무 프로토스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조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 공급자 즉 게임 개발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다 하고 수익도 그들이 다 가져가는데 지금 이게 메타버스로 평가받는 이유 바로 이 안에서 서로 상거래가 일어나고 내가 아이템을 키워서 이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게 뭐 로블록스라는 이제 메타버스 대표적인 플랫폼에도요.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여기 안에서 내가 만든 게임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든 게임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이제 크리에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내가 게임을 뚜덕뚜덕 만들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게임을 막 알아보고 해서 순위가 올라간다? 그럼 거기 안에 여러 다양한 뭐 이런 아이템 판매나 수익 모델들을 붙여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걸로 작년에 30억 원. 30억이요? 네. 그래요? 네. 미국의 15살 친구인데 15살짜리가? 로블록스에서 30억 벌어. 30억이요? 정말 30억 평생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를 30억을 벌어서
제가 정말 이 책 쓰면서 그 친구 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더라고요. 너는 지금 로블록스 메타버스에서 30억 벌었는데 나중에 20살 돼서 직업을 가질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미 직업이 있는 거예요. 제 이미 직업인데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미 나는 게임 개발자인데. 네. 야, 그럼 이제 완전히 이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기존의 직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이 남는 시간을 여가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5일제라는 게 그렇죠. 새삼 주 5일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네. 한 2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죠? 우리가 예전에 혹시 어린 젊은 분들 보시면은 학교도 토요일 날 갔어요. 예전에. 갔었죠. 저도 갔죠. 네. 네. 근데 요즘 안 가죠. 안 가죠. 네, 이런 것들이 인류가 10년, 20년 사이 여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꼭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여가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신기한 세상이 오고 있는 거네요. 네.